노유진의 정치 카페. 아유, 덥습니다. 지난 토요일이 입추였다고 하는데 아직 가을 냄새도 안 나는 것 같죠? 시청자 여러분, 왜 갑자기 진중권 교수 목소리가 어디 가버리고 유아무개가 나왔나 궁금하시죠? 우리 사회 보던 진중권 교수가 가족 만나러 어디 가버려가지고 오늘 제가 사회를 보면서 그 자리를 대신 메꿔줄 대타를 또 한 분 또 모시고요. 그리고 평소처럼 또 이야기 손님 모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날씨가 장난 아니어서 집에 에어컨 안 틀고는 정말 잠을 못 이루는 이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약간 오늘이 8월 10일이죠. 절기가 가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진중권 교수 빠진 자리에 제가 앉고 제가 빠진 자리에 칼폴라니 연구소 정태인 소장 대타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은 잘 주무십니까? 네. 집에 에어컨 있어요? 네, 에어컨 문제는 아니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새벽에 일찍 깼는데 토요일 날은 많이 잤습니다. 한간의 소문에 따르면 정태인 소장이 이 금주 중이라는 그런 미확인 소문이 있던데 맞아요? 네네. 6월 19일부터 다음 대선까지 그러니까 2년 6개월 끊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좀 지났죠. 지난 대선 때 8개월 끊었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2년 6개월 끊으면 좀 바뀔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아니 무슨 사회학 공부하신 분 맞아요? 귀하가 금주하는 거하고 지금 정권이 교체되는 거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제가 전기 자동차 타는 거하고 기후온난화하고 거의 인과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니까. 네. 우리 노회찬 대표님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나는 아직 에어컨 안 틀었어요. 한 번도? 가끔 선풍기 틉니다. 오. 집이 문만 열면 그냥 산 공기가 그대로. 산 밑에 해가지고. 산하고 우리 집 사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구나. 작년에는 딱 한 번 틀었는데 올해는 이 상황이면 안 틀고 넘어갈 것 같아요. 노인네가 되면 또 이렇게 이 더위 온도 변화도 또 덜 느껴요. 노인네들이 진행하는 노유진의 정치 카페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6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는 부처만 보이는 모양이에요.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노유진의 100분 토크. 지난 한 달 동안 제일 시끄러웠던 뉴스가 국정원의 휴대전화 해킹이었는데요. 그 웬만한 연예인 스캔들 정도로는 이거 안 끝날 거다 이랬는데 웬걸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드라마가 펼쳐지면서 국정원 해킹에 대한 사건에 대한 보도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연예인 스캔들 기사보다 더 화력이 센 그런 막장 스토리가 터졌는데요. 롯데그룹 얘기라는 거 아시죠? 우리 정태인 소장, 노회찬 대표님도 이거 다 보셨죠, 뉴스는? 어떠셨어요, 소감이? 드라마 보신 소감이? 롯데라고 빠질 소냐. 삼성도 했고 현대도 했고 두산도 했는데 롯데가 빠지면 뭔가 부족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형제의 난, 권력 상쟁 이런 그리고 모든 주택 그 백화점 이걸 여지없이 보여주는데 롯데가 사실은 충분히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때를 못 만나서 보여드리지 못한 걸 이번에 보여주고 있다. 뭔가를 보여주고 있구나. 드라마하고 똑같잖아요. 그 탤런트 고수 씨가 나왔던 그 재벌 후계와 관련된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제
이제 아버지를 누가 등장시키느냐 그리고 이제 친척들끼리 이 합종 연행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거하고 똑같다라는 거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롯데라고 빠질 소냐라고 하는 거는 이건 상당히 구조적인 어떤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화나 TV 드라마 시나리오 쓰는 작가분들이 그냥 탁상에 앉아서 손 지어낸 얘기로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는 거. 물론이죠. 네. 거의 다큐에 가까운 거죠. 지금까지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다큐야. 다큐.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야 이건 좀 과장됐겠지 그랬는데 그게 현실에서 진짜 나타났는데 롯데의 경우는 다른 재벌과는 좀 잘 보도가 안 됐는데 이 경우는 이제 이 국적까지 연결돼 가지고 이제 뭐 거의 이 중계 방송 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지금 매일 일일 연속극을 보고 있는데 일일 연속극의 특징이 막장이잖아요. 드라마에서는 이제 너무 허구적이다라는 비난을 받을까봐 쓰지 못했던 네. 그런 걸 이제 다큐에서는 여지없이 보여주는 거죠. 그 이제 이런 거를 드라마로 해놓으면 너무 그 현실성이 없다 그런 얘기 듣지 않을까요? 이건 너무 심하지 아무리 창작이지만. 설마 저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드라마 보고 있으면. 그런데 이게 다큐기 때문에 라이브로 진행되는 거라 야 이게 우리가 그동안 드라마 작가들을 근거 없이 우리가 폄훼했었구나. 그런 반성 그러셨구나. 그동안 드라마 작가 하게 됩니다. 예. 우리 이게 집집마다 다 이렇고 롯데라고 빠질 소냐 이렇게 이제 등장한 거라고 노 대표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느 한 집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면 그것은 모든 집안의 공통적인 어떤 원인이 있지 않겠냐.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상식 가진 사람이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집집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필연적인 거였냐, 구조적인 거였냐, 이런 문제들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칼 하시는 분을 이야기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이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중에 한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요즘 여기저기 고발당하고 뭐 기소되고 해서 소환장 검찰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사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보다는 이 경제민주화 네트워크의 사무처장. 로 뭐 좀 재벌 문제에 대해서 한 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안진걸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엄청 싱싱해. 저 잘 조절해 주세요, 우리 엔지니어. 그러니까 노유진을 너무 좋아하니까 목소리부터가 밝게 터져 나오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 메시지 제일 많이 보내는 사람입니다. 예. 안진걸 처장의 메시지를 못 받은 사람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 보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을 제대로 못하니까 문자라도 보내서 일정을 알리는데 그러니까 오늘 또 방금 롯데백화점 본사 앞에 갔다 왔습니다. 항의방문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진걸 사무처장의 문자를 받는 사람들만 일망타진하면 한국의 좌파는 다 이건 또 뭐 좌파에게만 보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재벌 개혁 세력들한테만 보냅니다. 재벌 개혁 세력들 좌파는 아니고요. 그게 좌파지 뭐 재벌 싫다 그런가요? 그러면 그 예. 빨갱이들 아니야? 난 진짜 그게 궁금한데 그 문자 보내면 돈 나오잖아요. 예. 요금 그거 누가 내요? 퐁당넷이라고 해서 16.5원이 드는데요. 한 문자당 그 연대기구들이 돌아가면서 냅니다. 경제민주화 국민본부가 보내면 경제민주화가 반값 등록금으로도 자주 보내죠. 그럼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월 얼마쯤 나와요? 그 정도 보면. 한 달에 한 몇십만 원 나오던데요. 롯데에서 지원받을 길이 없을까? 예, 그렇죠. 뭐 지원 받아서도 안 돼요. 지원 받을 길도 없죠. 롯데에게는 껌값이겠지만 저희는 안 받습니다. 껌 많이 파는데. 그러니까요. 껌 팔아서. 껌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껌 팔아서 어마어마한 지금 총사상 93조 원 그룹이 됐는데 무시하면 안 되죠. 예. 예, 갑자기 스튜디오 분위기를 저 유치원 비슷하게 만들어 우리 안진걸 사무처장과 함께 예.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한민국 재벌 이야기 본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롯데부터 보죠. 롯데를 좀 보고 이 집에서 지금 생긴 일이 도대체 뭔 일이냐 이게 본 다음에 이게 그 전에 그 옆집에 생겼던 일과 거의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롯데가 별난 거냐 이런 문제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일반화라고 전문 용어로는 얘기합니다. 예, 구체적인 사례부터 보면 롯데 하면 우선 우리 CM송을 우리 어릴 때부터 타도 들어서 다 기억하는데 롯데껌 CM송이라든가 또 우리 패스트푸드 잘 먹는 롯데리아 또 이제 가정주부들이나 뭐 싱글들이 노상 출입하는 롯데마트 또 영화 보러 다니고 수영장 다니는 롯데월드 원투 그죠? 그다음에 또 야구장 요새 롯데가 좀 헤매 성적도 진동치 않고 관중 동원도 좀 진동치 않고 NC한테 팬도 많이 뺏겨버렸는데 롯데 자이언츠 야구팀
등등 하면 이게 참 뭐랄까 우리 소소한 생활 주변에 늘 있어주던 어떤 거 롯데 그러면 생활 밀착형 재벌이라고 할 수 있죠. 생활 뭐 밀착형. 롯데 백화점뿐만 아니라 롯데마트, 롯데 슈퍼마켓도 있고요. 그렇죠. 롯데 그다음에 롯데 편의점, 네.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도 롯데 계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거 일본 건 줄. 예, 원래 이제 세븐일레븐 일본 계열이었는데 바이더웨이까지 인수해서 한국, 일본에 공통으로 있는 편의점이고요. 패밀리마트도 일본 거였는데 한국의 CU그룹이 인수해서. 예, 그 일본 로얄티를 이제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CU는 패밀리마트를 반납하고 이제 한국 CU고요.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는 양국에서 다 일본 계열 편의점이고. 그 외에도 뭐 방금 말씀하신 롯데 시네마 영화관의 거의 전부를 CJ하고 롯데가 장악했기 때문에 뭐 거의 하루에도 몇 번씩 국민들이 롯데를 마주치는데 이 롯데가 아주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불합리한 경영으로 주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뭐 협력업체, 입점업체, 납품업체,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굉장히 많은 불이익과 그 행패를 부려온 그룹입니다. 예. 그 우리 안진걸 사무처장이 이제 친근한 생활 밀착형 재벌 그룹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느낌 맞아요? 어때요? 예, 뭐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롯데그룹이 이제 한국에 처음 진출해가지고 이가 이제 걸어온 길을 보면은 군관민이 합심해서 만든 기업이에요. 예. 그 군사 독재 정권이 특혜를 줘가지고 시작을 했고, 이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면은 백화점 그 처음에 롯데제가 들어올 때, 롯데제가가 들어올 때도 이렇게 외자기업 그 촉진법에 의해서 이렇게 온갖 세금 다 면제받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롯데 호텔도 그때 그 불화받을 때. 그 반도 호텔 그 불화받을 때 단독 응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특혜 시비 속에서 그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백화점 강북에 못 만들게 하니까 어떤 편법을 썼는가 하면 이건 백화점 아니다. 롯데 쇼핑센터다.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붙여가지고 롯데 쇼핑. 예, 허가를 갖다가 그 받았는데 그 면세점도 일찍부터. 예, 면세점 뭐 지금 우리나라 면세점 매출의 50% 이상을 이제 롯데가 다 예. 혼자 먹고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는 제1롯데월드 그 102층 세운 거. 예. 그것도 그거 하나 세우기 위해서 그 군사 공항을 이렇게 활주로를 갖다가 이렇게 옮기게 만드는 괴력을 발휘한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군관민의 합작으로. 어떤 합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럼 정말 민족 기업이네. 그렇죠. 이런 건 국유화에 마땅하죠, 사실. 예. 그러니까 뭐 일가에서는 롯데를 차라리 국유화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아니면 이것들이 무슨 기술 투자라든지 미래 산업 이런 기획이 아니라 대부분 수요가 안정적으로 창출되는 사실은 중소기업형 업종이어서 다 이양을 중소기업이 이양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롯데 홈쇼핑이 있는데요. 원래 우리 홈쇼핑이었어요. 우리 홈쇼핑은 정부에서 중소기업 몫으로 홈쇼핑 채널 하나 내준 건데 거기가 좀 힘드니까 롯데가 인수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국위선양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데를 주로 파고들어요. 편의점, 마트, 슈퍼마켓. 주로 유통이죠. 예, 유통. 예, 그 다음에 이제 롯데캐피탈, 롯데손해보험 이런 것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아무튼 계열사만 80개가 넘으니까 이제 생활 밀착형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의미로 보통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생활 밀착형 으로 시민과 소비자 노동자를 착취하는 착취하고 수탈하고 갑질하고 생활 밀착 착취형 재벌 기업. 제가 하나만 더 재밌는 이야기하면 롯데 시네마를 가면 전부 다 롯데 거만 팔아요. 그 롯데 아이시 생수라고 있거든요. 그걸 마트에 350원, 400원을 파는 걸요. 1,500원을 팔아요. 팝콘도 다 예, 비싸요. 팝콘도 5,000원, 6,000원인데. 그거는 영화 안 가면 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보니까 자기 계열사에 몰아주기 한 게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심지어 편의점에 ATM기도 롯데 ATM기를 갖다 놓는데 중간에 어떤 또 롯데 계열사 하나 또 끼어 있어요. 그래서 통행세를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매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ATM기 회사 따로 있고 편의점 회사 따로 있잖아요. 다 롯데 계열사. 중간에 그걸 중개해준 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걸 이렇게 지금 돈을 벌어요. 안진걸 처장이 얘기한 걸 전문용어로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터널링. 예,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 행위는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계열사 간의 가격이나 몰아주기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돈을 그쪽으로 이제 몰아주는 거죠. 그런 전문 용어까지 있는 걸 보면 이런 짓을 하는 게 롯데 재벌 그룹만은 아니다. 그런 거죠. 예, 이거 뭐건 전 세계적 현상인데 한국의 재벌이 그 대표적 예로 터널링의 대표적 예로 자주 등장하죠. 이 논문에. 정태인 소장님은 저 일본어 하세요? 네. 저희는 그 대학교 때 일주일 만에 공부해서 이런 책을 읽기 시작했으니까. 뭐야. 말은 못합니다. 정부에서 읽지 말라는 책 읽으려고 우리말로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일주일간 배워가지고 대충 한자 섞여 있으니까 읽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웬만하면 다 해요. 원래 요새 애들은 못해요. 아니 세 분 다 일본어 읽으셨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읽는 거는 띄엄띄엄 읽어요. 아, 대충 그러니까. 때려잡아서 읽는데 예. 말은 안 되지. 예, 말은 안 되지. 예. 이제 저 진중권 근데 교수 이번에 보니까 그 사람들 말 잘하대요. 일본말. 그러니까 진 교수가 있었으면 저 일본 말이 어느 정도 수준의 표준 네, 일본어에 가까운지를 잘하시네.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진 교수는 보면 이제 장인하고 통화할 때도 그러잖아요. 예, 일본 그 맞아요, 모시모시 맞아요. 딱 그렇게 봤거든. 아, 부인이 부인이 일본 일본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진 교수는 3개 국어를 최소한하네요. 영어, 독일어, 영어, 독어, 일본어. 일본어, 한국까지 한국어까지 4개. 국어네요. 역시 뛰어나다. 근데 그게 그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됐잖아요. 예. 이게 장남이 공개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부자간에 일본말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어머 저게 뭡니? 막 이런 분위기 좀 있던데 좀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신격호시 그럼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름 자체가 일본식 이름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게미스 다케오 예. 시게미스 다케오 그러니까 신격호가 창씨개명한 이름인 거예요. 예. 예. 근데 국적은 한국 국적 아니에요? 신격호시가? 신격호 씨는 한국 국적인데 나머지 사람들도 나중에 국적 취득하고 거기 그러잖아요. 아들들 예. 나중에 취득했어요. 예, 그래서 뭐 군 면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네, 해서 그렇죠. 지금 네. 뭐 방송에서 기획 취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군대 갈 나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특혜와 독점적 이익은 다 누리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은 아주 전형적인 경우인데 저도 되게 너무너무 재밌는 게 보통은 일본에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 자이니치들이 차별받는 경우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일본어로 제일 대하는 한국인 예, 얘기하는 제일 거죠. 한국인. 네. 요즘 이제 자이니치라고 부르는 게 그렇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말로 대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 앞에서 일본 사람들 앞에서 일본말로 하다가 집에 가면 아버지하고 이제 아들하고 둘이 있으면 야 이제 한국말로 하자 우리 조선말로 하자 이럴 줄 알았는데 여기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둘이 있으니까 일본말로. 네. 그래서 정체성이 극명히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약간 충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롯데는 우리나라 기업이고 뭐 신격호시는 일본 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아들들이 경영을 승계한다고 들었는데 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자 간의 밀실에서 하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일본말로 한다? 예. 모국어처럼 하던데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 모국겠죠. 예, 그러니까요. 집에서는 김치 안 먹는 이런 식이죠. 예. 그러니까 매출의 90%는 아무튼 한국에서 나오는데 예. 정체성은 일본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뭐 저희가 뭐 민족 배타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걱정이 되고 우리한테 돈 벌어서 한국의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나 한국 지역이나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일본과 관련된 일을 더 많이 기획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이건 꼭 민족 배타성 상관없는 일종의 국민 경제 균형적 발전의 관점에서. 그 두 아들이 한국말을 다 하긴 하죠. 아니요. 그 형은 못하고 형은 아예 못해요. 예, 못해요. 그 신동주 씨, 못하고 그 둘째 신동빈, 예, 신동빈 씨. 회장은 이제 뒤늦게 배워가지고 음. 외국인 한국어 하듯이 그 하여튼 죄송합니다. 뭐 여기서 공항에 완벽하지는 예. 않지만은 예. 그래도 이제 준비한 말을 하는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을 외국어처럼 하는구만요, 그죠? 예. 그 형은 그래서 인터뷰도 일본말로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신동빈이 이제 그걸 노리고 마치 이제 한국 기업입니다 하면서 한국말로 하시고 이렇게 예, 된 뭐. 거죠. 예. 그또 롯데월드에다가 태극기도 걸고 이제 뭐 그런 예. 이벤트를 많이 하죠. 나 뜨겁더라고요. 애국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왕자의 난 처음에 보도될 때 롯데가 왕자의 난이라고 그래서 스토리가 처음에 드러난 거는 그런 거였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해임을 했고, 그러면 아버지하고 맏아들이 손을 잡고 둘째를 내쫓으려고 하고 처음에 그런 양상으로 예. 드러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뒤 사태 전개 이미 이제 청취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내에 있는 롯데 계열사 사장단들이 모여가지고 신동빈 둘째 아들 신동빈을 지지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노동조합에서도 막 그쪽 이례적이잖아요, 그죠? 예. 막 신동빈 회장으로 해야 된다고 막 하고 이런 일들이 빚어지면서 일단 신격호 씨가 뭐 신동빈이 너 그만둬 이렇게 말한 걸로 나오는 이 녹취록들은 법적 효력이 없고 예. 실제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주들이 행사하는 거니까 신동빈 차남인 신동빈 씨가 이미 다 장악한 걸로 이렇게 지금까지 보도된 거 보면 그래요. 근데 대체로 지금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어쩐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자본주의 운영이라는 게 기업 경영이라는 게 상법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법이 있고 이사회하고 주주총회가 공식 의사결정란인데
이 조직은 롯데라는 조직은 우리나라 재벌이 대부분 그랬지만 총수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왔다 갔다 하는 누구 해매라 했잖아 뭐 이런 거 이사회도 걸치지 않고 이런 게 다 드러났고 아마 신동빈은 왕자의 난을 일으킨 거 맞습니다. 아버지하고 큰형을 몰아내는 본인이 모든 걸 장악하는 면에서 왕자의 난은 맞는데 근데 보니까 이 롯데가 법도 하나도 안 지키고 절차를 안 지키는 걸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본인은 롯데의 지배구조 핵심인데 이사로 차근차근 등재를 해서 이른바 법의 외항으로 오히려 아버지와 형의 그런 기존의 관행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뒤엎으려고 하는 치밀한 작전을 세웠고 사장단도 거기에 부합한 게 아닌가. 그래서 보니까 오늘은 이제 한겨레 신문에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처음 들어온 이야기인데 롯데 뭐 L1투자부터 제12투자회사까지 있거든요. 네. 롯데. 이런 회사는 처음 있는 경우인데 삼성에서도 발견이 안 되는 경우인데 그 이사로 다 신동민이 지금 최근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해임을 했고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법적으로는 자기가 장악이 나오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되겠습니다. 주주총회는 남아 있어요. 네, 아직 그렇죠, 안 그렇죠. 열렸기 때문에 어느 회사의 주주총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롯데홀딩스 예. 롯데홀딩스.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이게 지주회사니까, 예, 지주회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호 지분이 어느 정도 서로 확보할 수 있는지는 이제 열어봐야 아는. 예,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그러더라고요. 모르고 열어봐야 아는 상황인데 여기 가기 전까지의 상황. 주주총회 가기 전까지의 상황으로는 법적으로는 신동빈이 다 장악한 거죠. 근데 그쪽의 그 법보다는 그쪽이 이제까지 유지되어 온 거는 관습법이었는데 신격호 회장의 한마디로 이제 모든 게 결정되는 이제 그 관습에 의해서는 신격호 회장은 실권이 있다고 생각했고 근데 그걸 그 말을 거부하는 순간 거부하는 순간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모든 것이 이제 이사회의 결의는 최소한 거쳐야 되는 건데 그걸 안 거치고 이루어진 명령들이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는 거죠.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 신동민이 현재로서는 이기는 거죠. 네, 드라마가 딱 똑같아요. 아까 제가 그 고수 주연의 드라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표를 다 확보해 놨는데 이제 완전히 병석에 누워 있던 말하자면 신격호 씨 같은 사람이 박근영 씨가 분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사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옛날 건설 용어로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한마디 딱 하니까 이 지분을 갖고 있는 이 가신 그룹들이 있잖아요. 이 그룹이 싹 바뀌면서 뒤집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탤런트 박근영 선생이 그 역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격호 씨의 역을 했는데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해놨 거를 한꺼번에 뒤집거든요. 이게 총수의 저는 위기였어요. 순간 박근영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요즘 제일 핫한 인물이잖아요. 예. 예, 이게 다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친일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거야 있는 이제 분들. 정신적으로는 예. 생물학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고 정신적으로는 천황폐하의 자식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태인 선생님 약간의 풍자를 하는 줄 알았어요. 박근영. 지금 이게 청취자들 나는 위해서 그 드라마 봤어요. 예, 청취자들 위해서 잠깐만 해서 각주를 달면 이제 이 롯데그룹의 제일 큰 지주회사가 일본의 롯데홀딩스라는 회사고요. 예. 이 롯데홀딩스가 호텔 롯데라든가 롯데 상사라는 같은 일본 기업, 한국에 있는 호텔 롯데를 비롯한 여러 이제 제과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다 직간접 지배를 하고 있는 지주회사인데 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식의 상당수를 광윤사라는 이건 이제 비공개된 회사죠. 비상장 회사고 뭐 하는 회사인지 정체가 아무도 뭔지도 모르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대 주주인데 이 광윤사의 지분을 두 아들이 나눠 갖고 있고 아버지가 조금 갖고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여서 롯데홀딩스 전체의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뚜껑 열어봐야 아는 상황. 이게 왕자의 난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 일단 모르죠. 예, 이제 왕세자를 지정을 신격호 씨가 한 건데 마라들을 왕세자로 지정한 건데 이 둘째 왕자가 상왕과 왕세자를 다 이제 밀어내고 자기가 이제 왕관을 쓰기 직전의 상황. 대체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일본 롯데홀딩스는 끝내 우리가 열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국내 기업이 아니니까. 국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여기다가 무슨 뭐 국민연금이 등장하든 또는 법을 고쳐서라도 요구를 하든 간에 이쪽에서 이제 버티고 안 깔 수 있는데 그걸 까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 롯데그룹의 매출이 80% 이상이 90% 가까이 90% 한국에서 일어나는데 한국에 있는 롯데 관련 기업 중에서 핵심이 호텔 롯데예요. 그러니까 뭐 호텔 롯데가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제가 이런 데 다 대주주로 돼 있고 나머지 이제 뭐 롯데리아나 이런 거는 또 일본 롯데홀딩스가 직접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파트만 놓고 보자면은 호텔 롯데가 이제 중심 기업인데 이 호텔 롯데의 이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광윤사가 5.45, 일본 롯데홀딩스가 19% 그리고 L투자가 오늘 발표된 바에 의하면 70이에요. 투자. 예, 그래서 호텔 롯데의 지분이 90% 이상이 일본 기업이에요. 일본 기업. 일본 호텔이네 이거 이제. 예, 알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거를 다 이제 일본 롯데의 이제 일본 기업이죠. 그 부분이 다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는. 아니 우리 국정원이 롯데호텔 10몇 층 이런데 2개 층을 그냥 안가로 쓰고 이러던데 예. 일본 호텔을 우리가 국정정보기관에서 안가로 썼다는 얘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본으로 정보가 많이 새잖아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무상으로 썼을 테니까 국위선양이죠. 뭐 우리 국정원이 무상으로 무슨 일 써요? 돈다 주고 쓰지. 돈 조금밖에 안 줬을 아니 거예요. 그 뼛속 깊숙이 뭐, 친 예. 워컬 호텔 들어가다가는 또 들켰잖아. 그러니까 그 이상득 전 의원이 그랬잖아요. 뼛속 깊숙이 친일 친미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뭐 이런 것들도 다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롯데가 MB 정권 때 많이 컸다는 소리를 듣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 한간에는 예. 그 제1롯데 102층 예. 그거를 할 때 이 차남 신동빈 씨가 자기 아버지한테 100층짜리 짓는 것보다 50층짜리 쌍둥이로 짓는 게 효율성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보도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건 못 보셨어요? 그건 아직까지 제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그냥 왕자의 난 이른바 이제 왕위 승계권을 둘러싸고 예. 두 아들 사이에 벌어진 이제 그 왕자의 난 고륙 상정이다 이렇게 보였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저 개인적인 느낌은 예. 왜 그 국내 우리나라에 있는 롯데 계열사의 사장단과 노동조합이 신동빈 회장 차남인 신동빈 씨를 지지하는 걸까? 그리고 이렇게 전체 스토리를 이렇게 보니까 야무지기가 신동빈 씨가 훨씬 야무져요. 이 실제적으로 가족 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비공식적인 행위와 그다음에 이 상법이라든가 뭐 등등에 입각해서 일어나는 법률 행위 이거 사이의 차이를 잘 알고 자기가 이 난을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차근차근 갖춰 나왔고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경영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 아버지나 형하고 예. 그런 느낌 들고 형은 그 대신에 이 신동주 씨는 되게 무능한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가 맞인데 동생을 잘 이끌고 나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연세가 너무 많아서 일본 임원과 한국 임원도 잘 구분 못한다는 신격호 씨 그 아버지 녹음이나 혹은 이 글씨로 쓴 이런 거를 내밀어서 이 권위에 의존해서 동생이 일으킨 난을 진압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되게 못났다. 그럼 내가 이 회사의 직원이라면 두 사람 중에 누가 우리 회장 되는 게 나한테 좋을까 생각해 보면 그럼 좀이라도 똘똘한 신동빈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예. 들어요. 어차피 한국 매출 90%니까 예. 지금 현재 총 자산이 93조 원에 종업원 18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지 20만 명. 예, 롯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둘째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그 롯데 지배구조 핵심 L투자회사가 12개까지 있다 그랬는데 주로 이 사람이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7월 1일 날짜로 다 이사에 취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굉장히 치밀하고 어차피 법적으로는 신동이나 다 넘어갈 따니까 현재 한국 내 계열사 사장단이라든지 거기 롯데 노동조합 민주노총 계열은 거의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줄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해석이 되고 줄을 세운 거죠. 예, 줄을 세운 거죠. 그렇죠. 두 예. 형제의 어떤 뭐 좀 그 퍼스널리티 성격이나 예. 또는 스타일에 대한 분석은 초기부터 예. 좀 보도도 사실은 그렇죠. 되었던 건데 그 뭐 첫째는 또 그 뭐 둘째가 신동빈 회장이 이제 중국 사업 실패로 뭐 1조 원 손실 낸 걸 마치 약점처럼 해가지고 아버지를 부추긴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뭐 하여튼 서로 이제 권력 상징 중이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이걸 그 좀 롯데 그룹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이제 누가 더 낫고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닐까. 아니 이제 어차피 이건 민주주의가 없는 조직이고 예. 재벌 기업 조직이라는 거는 이제 왕정 체제잖아요. 이거는 예.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왕정 체제고 예. 돈 있는 놈이 권력을 다 행사하는 거니까 주식 가진 사람이. 근데 이 왕정 체제에서 둘째 왕자가 지금 옛날에 그 카타르인가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 내가 2006년도에 중동 5개국 뭐 그 여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카타르인가 거기가 그 네 번째 부인이 임금의 네 번째 부인이 젊고 이쁜 부인이 있는데 예. 미국 분교를 막 유치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뭐 대학을 지어서 전체 아랍 이 문화권에서
그 똑똑한 여자들만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인기가 되게 좋대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 그 왕이 임금님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임금님일 때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이제 부인 4명을 다 데리고 해외 출장을 갔다 오는 길에 공항에서 못 내리게 했대요. 공항 활주리에 비행기를 세워놓고 못 내리게 하고 거기다 금고를 하나 넣어줬대요. 돈 가득 채워가지고 네. 이 돈 갖고 놀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다시 띄워서 밖으로 보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방문했을 때 10년 만에 그 상왕이 네. 돈 떨어져서 돌아와서 다시 활주로에 있대요. 그게 다시 캐비넷 하나 넣어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되게 연세 많아져서 뭘 일도 못하는 임금님보다는 이 젊은 임금님이 낫다고 그래갖고 또 국민들은 좋아한대. 예. 이 왕정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예, 그러니까 있을 수 지금 있는 롯데 거야? 왕정 국가에서는 지금 우리 유시민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근데 네. 그게 약점이기도 해요. 보면은 아무래도 일가 친척을 배제하려면은 전문 경영인 체제 비슷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둘째 아들인데 근데 실제로 영향력이 있고 이 가신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예. 그 자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쪽으로 가나 현재의 기본적으로 재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되지는 않을 거라는 아니 문제거든요. 그래도 다 지주 소작 제도라는 나쁜 제도가 있어도 악덕 지주가 멍청하고 욕심 많은 지주가 있을 때하고 좀 지혜롭고 마음씨가 그래 좀 나은 지주가 있을 때하고 네. 소작이들 네. 삶이 아니, 다르잖아. 그러면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맞는데 누가 이길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유시민 선생님 말씀 맞으려면 신동빈이 좀 착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똘똘하긴 한 것 같아. 똘똘한지는 맞는데 착한지는 모르는 게 왜냐하면 한국 사업을 주도했잖아요. 아. 근데 가장 최근 3, 4년간 사회적 무리와 슈퍼 갑질을 가장 많이 들인 게 한국 롯데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분석했던 신동빈이 아주 피도 눈물도 없이 중소기업, 협력업체, 납품업체, 입점업체, 편의점주, 그다음에 거기 비정규 노동자들 최근에 롯데백화점 노동자들이 막 자살하고 그랬었거든요. 편의점주도 자살하고 그러니까 아주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탐욕스러운 행위를 주도하는 게 신동빈이 아닌가 이런 의심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고 마음씨 나쁜 예, 오히려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더 나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 걱정하는 현상이에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봉건 시대 지주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상품 경제하고 결합이 되면 근대적 지주가 되면서 착취율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 둘째 아들이 잡는다고 해서 훨 나아지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나아질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일본 착취는 훨씬 심해질 수 있어요. 일본어로 번역된 자본주의 이행 논쟁에 나오는 말 아닌가요? 예, 야. 재판농로제. 예. 예, 재판농로제 바로 그거. 아니 몇 년 전에 그 롯데 자이언츠 야구단의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 이제 선수 사찰 파문 이런 거 그러니까요. 작년에 터지면서 인기가 완전히 지금 롯데 야구장 저 부산 사직구장 분위기 얼마나 좋았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한 5년 전부터 금이 가기 시작해요. NC 창단 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네.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부산 바닥 여론이 롯데가 부산에 일하면 되나. 그게 중간 유통 단계로 롯데가 들어오면서 영세 상인들이 하고 있던 골목 상권을 롯데가 부산 쪽에서 엄청 잡아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한 5년 전부터 롯데가 너무한다 아이가. 롯데가 부산에 일할 수 있나 이런 민심이 슬금슬금 부산 쪽에서 퍼졌었거든요. 예. 이제 그게 다 신동빈 씨 작품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걸 다 주도한 거죠. 최근에 백화점만 안 되니까 대형마트, 대형마트만으로 또 탐욕이 부족하니까 SSM이라 해서 롯데 그죠. 슈퍼마켓.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제 편의점,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가 전국에 한 10,0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거 다 출시시켰죠. 그것도 탐욕이 모자라니까 전국에 지금 복합 쇼핑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예 인근 광역 상권 자체를 초토화시키는 것으로 우리 신동빈 씨가 주도해서 그렇게 가고 네. 있고, 예. 근데 이런 문제는 뭐 예를 들면 뭐 신동주보다 신동빈이 더 악독하다거나 예. 꼭 그럴 문제는 아닐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예. 내내 그래 왔고, 근데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유통업체에 납품하는데 이제 큰 유통업체 이제 신세계나 뭐 롯데는 이제 보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유일한 곳이라는. 롯데가 예, 롯데가 여기 납품하려면은 이게 줘야 된대요. 예, 줘야 된다. 접대도 하고. 그걸 갖다가 딴 데서는 받더라도 그걸 또 감찰하는 팀이 있어가지고 숨어서 주고 받고 이러는데 여기는 내놓고 받는다. 예, 저런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롯데는 그룹 문화가 제가 그러니까 신동빈이 최근에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지 신동빈만 그렇고 나머지 안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비슷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그 임원들의 연봉이라든지 노동자의 급여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뭐 네가 알아서 해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이런 제보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롯데가 지방 언론이. 그러니까 탐관오리를 양성하는구만 아예. 예. 그러니까 심지어 롯데 프로야구 그 유명한 선수들 사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굉장히 불법 봉건죄 응수해가지고 편의점주들도 막 사찰을 해요. 편의점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와서 왜 모이냐 다 이런 뒷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상한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롯데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지금 그 국내의 어떤 상권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여기는 롯데는 제2 승계지만 제3 승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원래 대기업의 강점이라는 게 자금을 모아서 혁신, 특히 이제 돌파적 혁신을 하는 데 있는 건데 이 제3세대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장 편한 것들을 찾아내는 게 그러니까. 동네 상권을 먹는 거라는 그러니까 거죠. 외래어종 베스가 들어와서 우리 뭐 피레미 송사리 다 먹어치우는 것처럼 지금 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 비슷한 거죠. 아니 그게 일본선 외래어종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굳이 그 비율을 계속 들면 사실은 그렇게 공격성 물고기들이 다 장악하면 그 다음에 개체수가 또 줄어들잖아요, 얘들이. 지금 우리 재벌이 그런 위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편의점, 그다음 무슨 홈쇼핑, 그다음에 뭐 슈퍼마켓, 그다음 면세점 이런 거 우리 노회찬 대표님도 여러 번이 아닌데 그건 그냥 중소기업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혁신 분야가 아니라 수요가 그냥 안정적으로 있고 그냥 약간 늘어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 소비 수준이 커지니까 그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같은 데가 막 맡아가지고 안정적으로 내수에 기여하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롯데가 다 해서 뭐 알도 없는 광윤사나 L 호텔로 거기에 다 지금 롯데호텔의 80%니까 그 수익도 상당히 그리 많이 갔을 거란 말이죠. 1년에 막 네. 천 몇백억씩. 네, 그리 간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네. 수천억씩 간다고. 그러니까 지역사회 재투자가 안 되는 거냐. 롯데마트에 우리가 돈 쓰면 지역사회 재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그렇죠. 말해가지고. 자네는 이번 학기에 졸업하기는 어렵겠구먼. 아니 교수님 어째서 유의 확률이 0.05를 넘겨버렸잖아. 통계 분석으로 지지도 안 된 논문을 어떻게 통과시켜 달라는 게인가? 논문 다시 쏘게! 통계 분석 때문에 논문을 다시 써야 한단 말인가? 대학원 논문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통계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이것이 핵심입니다. 히든 그레이스의 실력 있는 통계 전문가들이 좋은 연구를 완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02-598-8121 언제든 전화주세요. 정성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이게 이제 롯데라고 빠질 소냐 그렇게 해서 좀 늦게 일어났는데 네. 지금 대기업들이 다 웬만한 큰 기업들이 이런 난을 다 겪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되게 놀라운 게 이제 롯데는 계열사가 몇 개인지도 지금 다 모르죠, 사실은. 예. 다 안 알려져 있고요. 계열사는 80여 개로 추정되는데 순환 출자 올해는 459개가 엮여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럼 순환 출자 올해하고 계열사는 어떻게 다르냐. 한 5바퀴 돌아간 거죠. 예, 막 상호 출자하고 막 한 회사가 여러 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광윤사는 계열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묶여져 있으면 459개. 그러니까 예. 이런 순환골이라는 거 이런 거죠. 일본 롯데홀딩스가 예를 들어서 호텔 롯데를 19%를 갖고 있는데 호텔 롯데는 롯데 쇼핑의 8.8%를 갖고 있고 예. 이 롯데 쇼핑이 다시 또 일본 롯데홀딩스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 예, 이 관계가 요렇게 정확히 뱅뱅 밝혀지지 돌아가는 않아요. 그래야 거죠. 순환이 되죠. 예. 그래야 순환이 요렇게 해야 순환고리가 완성되는 거고 예. 요런 고리가 100여 개 정도 되는 그 계열사가 있는데 순환 출자 고리가 420개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롯데가. 459개로 나옵니다. 그래요? 최근에는. 그럼 날이 갈수록 늘어나네. 그러니까 이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원에서도 수학적으로 100팩토리얼이 가능해요. 공정위가 저희는 롯데 기업의 이런 순환 출자를 금지하거나 슈퍼갑질을 징체했더니 그건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봐주겠다는 거고 그냥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이라도 공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공개할지 모르는 거죠. 상장 기업 아니면 뭐 예. 그리고 상장 일본 기업도 기업인데 아니고. 뭐. 그럼 지금 일본의 본부도 일부 있고. 시민단체에서 롯데 그룹 전체를 불매운동하자는 캠페인을 예, 시작을 예. 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면 예. 사실은 불매운동은 이미 유시민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롯데 지역의 NGO들이라든지 스포츠 부산 롯데, 지역. 예, 부산 네. 죄송합니다. 롯데 지역이 부산 아니고. 지역의 시민들이 한 5, 6년 전부터 네. 롯데 이거 안 되겠다. 지역 경제 오히려 하나 파탄 내고 네. 기여 안 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우리 롯데 야구단에 투자를 안 해가지고 그다음에 심지어 선수 사찰까지 한다 해가지고 예, 성적이 그냥 예, 형편없고. 불매운동이 있었어요 이미. 근데 부산 지역 중심으로.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하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금융소비자원이나 일부 NGO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제 선언했는데 전체적인 흐름까지는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규탄하고
불매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저희 경제민주화본부 뭐 민주노총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다 모여서 롯데 앞으로 가서 예. 정말 재벌 개혁 안 하고 탐욕 부리고 계속 독식 구조하면 대규모 불매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지고 왔습니다. 아, 뭘 경고를 해요? 그거는 이미 하고 바로 있는 돌입할까요? 건데. 아니 이미 백화점 매출은 롯데 예, 백화점 매출은 줄어들고 떨어지기 시작했고 예. 그것 때문에 10월부터 팀장급 이상 수당 다 안 주는 걸로 또 결정했대요. 그래요? 예. 1인당 30만 그러니까 원. 자기들이 이상 잘못한 걸 또 노동자들한테 그렇게. 꼭 전가를 해요. 호텔 롯데를 뭐 기업 공개를 하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 예, 해야죠 이제는. 예,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만 박근혜 정권과 공정의 조치가 너무 미흡한 게 국민들 기업 지배구조 공개해라. 이것은 최소한의 요구고 나아가서 제발 노동자나 중소상공인이나 청년이나 시민들이 상생하고 우리 국민경제 발전할 수 있는 슈퍼갑질 개선하고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순환출자는 냅두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제 롯데의 왕자인 나는 이 정도로 좀 예. 뭐 이제 다 대충 짚어본 것 같고요. 문제가 롯데만 빠질 소냐 이거였잖아요 처음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롯데가 지금 보면 신격호 씨가 이른바 롯데그룹 총괄 회장인데 이 사람이 야 동빈이 너는 뭐 중국 사업에서 1,000억 원 손실받으니 그만둬 이렇게 말을 해본 걸 말한 걸 녹음해서 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래잖아요. 해임서 이런 거 써와도. 예. 근데 아무 법적인 효력도 없는 문서를 만들고 말을 하는 이 신격호 씨가 지금 그러니까 주식 지분이 얼마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식 지분이 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지극히 약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잖아요. 해왔죠. 예. 이제 그 이유가 이렇게 복잡한 순환출자의 이런 고리를 가지고 아주 적은 지분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업 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재 재벌 총수들의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문제. 네, 뭐 이건 우리 청취자들 우리 노유진생 다 아시는데요. 뭐 네. 한국의 대재벌 치고 뭐 지분이 5% 넘는 데 하나도 없으면 다 1, 2%입니다. 다 합쳐봐야. 신격호 예. 씨는 만분의 5 가지고 있어요. 예. 만분의 5요. 예, 만분의 5. 0점대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0.05%. 예. 예. 그 이건 일가는 한 1, 2%는 했었거든요. 이분은 0.05% 내려갑니다. 더 합니다. 세죠. 아니, 예. 그 이건희 씨나 이재용 씨 부자 예. 이쪽도 뭐 그러면 2,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다 해봐야 일가 합쳐서 1%. 예, 예전부터 조금 올라갔을 거예요. 하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1, 2% 예. 지금. 그것도 이제 혼자서는 아니고 다 합쳐가지고. 예. 워낙 이게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1%포인트 올린다는 게 수조 원이 드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근데 이게 계속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예. 이 순환 출자를 통해서 가공 자본으로 이렇게 지배를 하니까 끊임없이 이게 그 기업이 합리적으로 경영되거나 투명하게 경영되지 않을 때 위기가 반복되는 거고 엘리엇 사태 같은 게 반복되는 거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투기 자본이 딱 보기에 아이고 여기 공격하기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잘하면 문제는- 경영권도 잘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엘리엇 문제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그럼 이 왕자의 난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아버지가 왕 노릇을 하면서 그 재벌로 일컬어지는 대규모 기업 집단을 좌지우지 해왔는데 네. 사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지분이 별로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어떻게 자기 것 좀 하고 누구 손잡고 이렇게 하면 난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재벌 그룹들도 이와 유사한 왕자의 난이 일어났던 데들을 다 있다는데 어떤 데들이 그랬어요? 언제쯤? 가장 뭐 우리 국민들이 최근에 두산이 그랬죠. 두산이 예전에 그 박용성, 예. 박용호 그 문제의 박용성이라는 분이 중앙대학교 자기 형 박용호를 몰아내 버렸잖아요. 야구협회 회장에 거기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KBO 총재까지 했던 사람인데 거기도 총괄 회장인가 기었는데 동생이 밀어내버렸고. 밀어냈잖아요. 이건 진짜 재밌는 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예. 회사 이 공식 자금을 갖다가 수년 동안 한 300여 원을 이 자기들이 이제 빼 돌려가지고 그리고 뭐 가정부 월급 주고 뭐 이렇게 사적으로 쓴 걸 갖다가 두산 최근에 그런 게 이제 내부 고발로 이렇게 예. 나타나가지고 여기는 다 그러니까 감옥으로 지금 썼죠. 롯데 막장 끝장 드라마보다 두산이 더 비극적이고 막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자 박용호 박용성은 엄마는 같아요.
친형제였는데 근데 형이 박용호였어요. KBS 총재했던 사람. 근데 박용수 몰아낸 건데 누구랑 손을 잡았냐면 흔히들은 보통 이제 배다른 자식들한테 손을 잘해서 아니 거기를 배치가 되는데 박용만 아저씨잖아요. 지금 상공회에서 회장하는. 그 거기가 이제 트위터도 많이 하고. 예. 거기가 박용성이 박용만하고 손을 잡고 형을 몰아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나게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슬픈 게 이 박용호 아저씨가 자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끊었죠. 예.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거 2006년도 어느 날 박용호의 아드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참여연대로 그 박용성 일가에 불법 비리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유명한 사례. 근데 NGO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 너무 살벌한 문서이 와 있는데 그래서 MBC가 터뜨렸잖아요. 당시에 특정으로 그게 다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NGO는 취재 능력이나 사실관계는 확인한 이건 그냥 뭐 저희가 슈퍼갑질은 금방 사실관계 확인되는데 이거는 확인이 안 되는 또 다른 거죠. 그룹.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단 한 명도 단 하루도 감옥에 안 갔죠. 예, 그러니까요. 불구속으로 이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박용호 씨와 박용호 아드님이 성공을 했는데 비를 뽑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졌어요. 아들 연합군, 배다른 형제까지 다 연합해서 몰아내고 비극적으로 삶을 마무리하니까 이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욕하고 그칠 일이 아니라 그래서 두산그룹 전체 이게 빠진 거거든요. 그럼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준 거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또 다른 재밌다 듣다 보니. 예, 이걸 그러니까 지금 롯데가 막장 끝장을 하지만 두산이 최고의 막장 끝장이었어요. 네. 자꾸 방송도 막장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 효성그룹도 얼마 전에 MB 사단 효성내도 이제 이영재가 효성그룹의 둘째 예. 변호사인데 형하고 동생을 고발했죠. 참 아버지는 고발 안 했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쫓겨나게 생겼는데 형하고 동생이 배임을 저질렀다. 둘째가 변호사거든요. 약간 그 아들 중에는 좀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아니나 다를까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더 이상 배임하고 탈세하지 말자. 횡령하지 말자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버지하고 형제들이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거기 MB 사돈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됐다 해서 고발했죠. 이 계열의 대선배는 그 이건희 이맹희 싸움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오늘날 이제 삼성 CJ 싸움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맹희 씨가 맏아들, 예, 이건희 그렇죠. 씨가 차남이었죠. 이맹희를 날려보내는. 근데 아버지하고 이제 둘째가 손을 잡고 맏아들을 날려보내는. 그게 이제 오늘날 이제 삼성 CJ 싸움. 삼성과 CJ 싸움이었죠. 예, 싸움으로 되는 거고. CJ가 이맹희 씨네 집안. 그렇죠. 거기 아들이 이제 이재현 회장이고. 지금 감옥 가 있는 사람. 감옥 가 있죠. 이번 사면도 못 받아요. 아직 미결수라. 뭐 이제 분석이 하면 미결수이긴 한데 삼성이 사면도 반대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뭐 감옥 보냈는데도 감옥 보냈는데도 일조했다는 설도 있고요. 분석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CJ는 지금 정권 들어서서 많이 당하잖아요. 당한다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삼성이 그렇게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다 설입니다, 설. 예, 삼성 특검 당시에 발견됐던 그 비자금, 그러니까 차명 주식 그 소유를 놓고서도 그걸 누가 가져야 되느냐? 누구 거냐? 예, 누구 거냐? 이건 아버지가 남긴 숨겨진 재산이니까 형제들이 다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CJ 쪽, 이재현 쪽 주장과 이거는 내 거다. 이미 나한테 온 거다. 이제 내 주문에 들어있는 현대는 정주영 왕 회장이 아들이 싸웠죠. 되게 많았잖아요. 예, 거기도 희한하게 우리나라 재벌들은 어찌됐든 첫째보다는 자기 아버지의 생각을 둘째나 셋째 쪽으로 많이 이렇게 거기도 이제 몽구 회장한테 안 가고 몽원 회장한테 온 거잖아요. 거의 여섯째. 예, 여섯째. 그러니까 이건 아주 뭐 정설인데요. 왕 회장이 첫째를 안 좋아했다는 정설이 있습니다. 패다는 얘기도 많고 그런 얘기도 있고 좀 그러니까 뭐 널리 알려지니까 좀 첫째가 좀 둔하다. 얘가 좀 빠릇빠릇 못하다. 근데 몽원이는 아주 빠릇빠릇하다. 그래서 제가 우겨자다. 너 자동차 하나 갖고 나가라. 이렇게 했다는 유명한 분석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현대가는 어쨌든 간에 각 아들들이 각각 하나씩 차고 나가가지고 지금 별도의 그룹들이 다 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싸움이 끝난 셈이죠. 싸움이 정리가 됐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일어나지. 제 3세. 그러니까 아들이 막 7, 8씩 되는 집은 싸움이 좀 덜 나고 아들이 둘 있는데 셋 있는데 이런 데가 심해. 중견 그룹들도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일반하기 그렇고. 땅콩 해양으로 유명한 대한항공은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는 다 그래서 한진그룹이 다 대한항공 그룹 무슨 택배 그다음에 하나 또 뭐죠? 저기 한진중공업. 예, 한진중 이렇게 세 개로 아예 갈라섰습니다. 여기도 갈라서. 그다음에 아시아나. 금호도 싸우고 있고 엄청 많아요. 금호 아시아나도 그렇고. 예, 금호도 지금 싸우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아예 세 그룹으로 갈라섰고. 근데 이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본체 이 삼남매가 아주 욕심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조현아 사태. 조현민. 예,
큰 딸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밑에 남동생 있고 여동생 있거든요. 거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스파크 많이 네, 일어나는 거기도 힘들다. 지금 조연아가 물려받는 분위기였는데 큰 장애가 발생했다 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사대. 원래 우리가 전에 한번 대한항공은 다뤘는데 그 조중훈 회장이 원래 그 맏아들 조양호 씨를 높이 평가 안 해서 예. 그 밑에 아들한테 경영권을 상속해 주려고 했는데 그 조양호 씨 부인 되는 큰 며느리가 들어누워서 집 앞에 가서 몇 날 며칠을 싸워가지고 예. 해서 그 조양호 씨 부인이 그 대한항공을 자기 회사처럼 취급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고요. 있죠. 사모님이 아주 대단하고 조인트도 잘 까고 조연아 그런다고. 사태에는 어머님의 기질을 이어받았다 이런 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청취자들께도 이제 양해 말씀드리면 100% 저희가 확인을 못한 거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지. 다수의 분석이 있으면 다수의 분석. 이건 제가 정말 근데 약간 공신력 있는 게 제가 그 기업 정보만 다루는 분들이나 기업 취재 기자들한테 다 확인한 내용이니까 근데 100% 팩트는 확인 아니 그 못했어요. 조양호 회장 부인 얘기는 유명한 얘기예요. 그럼요. 그거는 뭐 기업 예, 제가 우리 삼성 전문 노회찬 대표님 있다면 대한항공 전문 안진걸도 그렇구나. 있습니다. 조연아를 제가 고발했습니다. 그 예. 조양호 회장 부인이 대단하대요. 그럼요. 이 예. 캐릭터가. 예, 뭐 이미 그 전에 몇 번 사고가 있었는데 안 알려진 사고도 있었다. 이제 거기는 이제 왕자의 난이 날 뻔했다가 예. 그 장자 상속을 받는 바람에 예. 이제 유예됐던 게 지금 3대째 와가지고 이제 예. 지금 스파크가 좀 튀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조만간에 또 이제 이 대한항공과의 막장 드라마가 써질지도 모르겠네. 그렇죠. 100% 모든 예. 모든 재벌들이 계속 승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 이 재산이 자산이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힘이 합쳐진 건데 그거를 이제는 돈이 별로 안 되니까 그거를 순환 출자를 통해 가지고 몇 사람한테 넘기려고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이 장기 지속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약점을 파고 들어온 게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가 그렇죠. 예. 이번에 삼성물산과 어디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할 때 이거는 이 주식 이 계산 비율이 안 맞는 거다라고 예. 주장하면서 이제 그 반대하고 끼어들었잖아요. 예. 결국은 엘리엇의 이런 이제 인수 합병에 대한 공격, 이게 뭐 공격인지 뭔지 정당한 주주권 행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것도 양면이 다 있죠. 예, 양면이 다 있어요. 이것도 예. 이 시스템의 약한 고리를 지금 치고 들어온 거라고 봐야 엘리엇이 돼요. 아주 잘 치고 들어온 거죠. 아주 그래요? 작전을 잘 이거 세우고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주주들 입장에서 우리 국민도 간접 주주잖아요.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이 엄청 갖고 예, 있어요. 국민연금 엘리엇 등이 있는데 아니 제일모직 합병하면서 오히려 손해 보는 합병을 해버리니까 주주들이 당연히 열받는 거죠. 아니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보는 그것도 큰 손해 보는. 그러기 위해서 문제가 제일모직은 주로 이건희 일가들이 이제 이익이 대폭 늘어나고. 뭐 주식 가치가 뭐 두세 배로 늘어나고 삼성물산은 오히려 엄청 저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주주로 생동할 수밖에. 엘리엇이 주주 행동주의를 하는 대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다만 엘리엇은 투기자본의 대명사에서 의도가 자신들 탐욕으로만 하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 이랬던 것 같아요. 야, 삼성 일가도 너무하고 엘리엇 놈들도 찬성 못하겠네. 이 사회에 국민 여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옛날 같았으면 투기자본만 막 욕을 했을 거예요. SK 때 소버린에 대해서는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재벌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노회찬 대표님 같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냐면 이 꼼꼼한 또 아니 저는 꼼꼼한 재벌하면 우리 노회찬 대표님을 저는 언급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엘리엇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재벌도 너무 한심하다. 아직도 저러고 있느냐. 그다음에 최소한 합리성, 최소한 투명성이 없으니까 공격받아도 마땅하다, 싸다 이렇게 여론이 굉장히 형성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들이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반대라고 그렇게 큰 데모를 할 정도였고 좀 온건해 보이는 NGO들도 막 나서서 이건 아니다. 그럼 안진걸 사무처장이 이번에 국민연금 기관 관리 운영위원장이었다. 그 복지부 장관이 겸하는 건데 하여튼 가상적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번 이 엘리엇 사태 혹은 뭐 이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사태에 있어서 국민연금 주주권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의결권으로 반대를 행사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근데 반대가 바로 만약 어려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론은 또 국민경제 한층인 삼성이 좀 다 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있어서 연금이 뭔가를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해는 해요. 우리가 항상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다만 그래도
반대를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라도 보여서 합병 비율이라도 조정이라도 했어야죠. 삼성물산 주자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는 안 보기. 지금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에서 손해봤고요. 이번 롯데 결사 핵심 투자자인데 그걸로 다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조단이 손해봤어요. 아니 엘리엇은 둘째치고 엘리엇 사태에서 삼성물산의 주식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다 손해봤어요. 손해봤죠. 예. 그다음에 그 국민연금도 손해봤잖아요. 손해 엄청 봤죠. 사실 이번에 롯데로 인해서 700억 손해봤다면은 국민연금이 엘리엇 사태로 인해서 손해본 거는 그거 7배, 8배 정도 돼요. 수천억은 손해봤어요. 그러니까 다 그 손해를 갖다가 왜 감수해야 되느냐. 그 이재용의 갖다가 그러면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그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거거든 사실은.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에 그 국민연금 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산하에 자문위원회 반대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자문위원회도 열렸어요. 그럼 정태인 소장님이 우리 이제 의결권 자문위원장이다. 그러면 뭐라고 자문했겠어요? 이번 합병 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배구조를 바꿔요. 저는 지금 그 전체적인 얘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해서 뭐 자산이 날아갔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가액이니까. 예, 그러니까 물산하고 모직을 비교해 보면 물론 물산이 손해를 보는 교환이지만 그러니까 모직은 주식 대부분을 삼성 일가가 갖고 있는 거고 물산은 주식의 일부밖에 안 갖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합병 비율을 뭐 모직에 유리하게 했다는 거는 국민의 부를 삼성 일가로 이전시키는 건데 부당하게. 어떻게 하던가 간에 지금 상속을 위해서 기기무무하게 얽혀 있으면 약점이 생기고 그거를 이제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위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또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건데 물산 주주 진짜 주주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물산 주주 입장에서도 이게 무산돼서 그러면 주가가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삼성이 앞으로 위험해 그럼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주가만 가지고 이걸 판단할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때문에 아니 그럼 어떻게 했겠냐고. 그 이전에 올라가 떨어진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문위원장이라면 어떻게 자문했겠냐고. 그럼 뭐 자르는 걸 얘기를 했겠죠. 합병 비율. 예, 아니 합병 비율 자체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연금이 갖고 있는 게 크니까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아니 지금은 주총을 앞두고 지금 입장이 그러니까 나와야 이렇게 되니까. 간단하게 사안을 띄워놓고 보면은 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만 갖고 할 얘기는 물론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순환 출자를 왜 문제 삼는 그렇죠. 겁니까? 사실 순환 출자 문제 삼는 게 뭔가 자기 돈도 아닌 회사의 다른 주주들의 어떤 돈을 갖다가 수익성도 없고 업무 연관성도 없는 곳에다가 계열사 이 지배구조 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갖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보면은 사실 이거는 경제 논리로는 안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삼성그룹 전체의 보유율도 내지 국민연금이 4 내지 5%라면 전자계열하고 금융계열을 떼어내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 요구는 하는데 그렇죠. 주총에서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거만 딱 띄워놓으면 할 말이 별로 없다니까요.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말하기는 쉬운데. 네. 말로 하기 쉬운데 그러면 이 딜레마 상황에서 예. 외국 헤지펀드 편을 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아니 헤지펀드 편을 들어서는 아니고. 아니 그게 싫어서 그러면 이쪽 편을 들어주게 되면 또 재벌을 뒤치다거리 해주는 게 되잖아 국민연금이.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이 약간 고약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노회찬 대표는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에 국민연금이 사실 SK 합병은 또 반대 적극 의결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이번에는 엘리엇이 끼어드는 바람에 네.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의견이라도 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쟁점이에요. 그게 김무성 대표 같은 사람이 지금 엘리엇 사태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네.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롯데 사태 때는 말이지 여기는 국민연금이 힘 좀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은 삼성은 좋아하고 그분이 부산 사람이잖아요. 롯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서버린 사태를 한번 보자고요. 예. 서버린 사태 때 이제 그게 최태원 씨가 그때도 감옥 가 있을 때예요. 예. 2003년 1월 달에 구속돼 가지고 횡령으로 감옥 가 있을 때 한 7개월 살았을 때 서버린 사태가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해 가지고 이거 뭐 방어하고 무슨 뭐 하고 해야 된다고 풀어달라 해서 보석으로 풀어줬잖아. 예. 그러고 나와서 석방된 다음 날부터 또 횡령을 저질러 갖고 예. 두 번째면 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들어가 계시죠. 이번에 사면 된다며. 근데
이제 이 고민이 이런 거예요.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계속 미국 공채만 살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정 비율을 주식을 사야 되고 그 자산 취득도 국내에서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노가 없어질 때 국내 자산만 갖고 있으면 국내 자산이 다 노가 토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경제 사이클이 다른 지역의 자산을 상당 부분 확보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2004년도에 서버린 사태가 터졌을 네. 때 한나라당 그때 박근혜 씨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뭐 당 대표를 했나 그러고 뭐 김무성도 당직하고 있을 때 예. 그때 한나라당이 뭐라 그럴게요. 그때 제가 2006년 초에도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관리위원 운영위원장이니까 예.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좀 엄포도 치고 이렇게 막 예.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연기금 사회주의라고 연일 기자회견을 하고 네. 예, 그래서 좌파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을 이용해갖고 재벌 기업을 길들이기 하려고 한다고 방방 뛰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입으로 이제 와가지고 무슨 롯데 사태에 국민연금이 네. 뭐 아무 일도 안 한 걸 욕하고 있어? 우리 진짜 그러니까. 뻔뻔해도 분수가 있지. 아니 뭐 뻔뻔의 대명사는 김무성, 박근혜 두 분이죠. 뭐 그분들은 누가 더 뻔뻔한지 이거를 시합하는 사회 분들인데. 국민연금 기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내 재벌 대기업에 대한 주식 지분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재벌 기업의 반국민적인 행태를 바로잡으려고 개입하는 거. 예. 이거를 사회주의라고 이념적으로 공격해서 꼼짝 못하게 그때 조정동에서 포화 퍼붓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못했다고요. 연기금 자본주의지 뭐. 그게 왜 그러니까 연기금 자본. 연기금 자본주의지. 자기들이 하면 연기금 자본주의고 진보 쪽에서 하면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김재원 의원이 그 롯데 문제에 국민연금이 개입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게 똑같은 논리예요. 예. 그 얘기예요 예, 지금. 똑같은 그러니까 또 논리예요. 이거는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항상 이렇게 약간 뭐를 저지르잖아요. 그럼 청와대에서 쪼크 주잖아요. 경고 주고.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특보잖아요. 김재원 의원이. 김무성 그렇지. 대표가 연금이 행동해야 된다니까 또 아마 청와대 대통령 복심으로 김재원이 김무성한테 경고를 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저 유시민 작가께서 저기 김무성 대표를 남자 박근혜. 네, 남자 박근혜. 근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보니까 남자 박근혜고 남자 박근영인 것 같아.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은 친일행각으로 너무 좋게 유명하고 평가하십니다. 미국에 가서 맨날 큰 저러 다니는 걸 봤을 때 갑자기 영화 보고 나서 만세하고. 네, 박근영. 그 영화 근데 암살이거든요. 친일파를 암살한 영화인데 자기 그럼 그 굉장히 아버님한테 큰 신뢰된 근데 영화인데. 이제 그 영화 예. 제목이 잘못돼서 사실 예. 친일파나 일본 제국주의 그 간부를 죽이는 거는 암살이 아니고 척살이라고 하는 거야. 그건 원래. 아, 예, 역사적으로 예, 그렇죠. 척살이라고 그러는 거야. 척살 또는 뭐 심판. 척결이니까 척살. 예. 아니 근데 이제 외구를 척살하고 예. 응? 그렇게 하는 거지. 친일파를 친일 민족 반역자를 척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암살 영화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인데요. 영화 베테랑이 완전 재벌 대기업 최근에 저질렀던 모든 문제를 집약해서 나와요. 거기는 막 응징한다며. 예, 일단 신진이잖아요. 그룹이 한진 그룹이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노동자 1인시 하는데 불러들여서 막 때리거든요. 그 모티브가 있었더니 그건 최재원 아니 그러니까 최태원 사촌 형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거 나오고 또 이렇게 삼남매가 나와요. 조연아 삼남매가 떠오르고 조씨고 그다음에 하나도 환갑 나오고. 파티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옛날에 재벌 대기 미세들이 막 오렌지 파티하고 그랬잖아요. 요것도 나오고 아니 근데 그런 네. 영화를 복합상영관에서 한단 말이야? 배급사가 어디야? 돈이 배급사? 많이 되니까 이게 배급사를 모르는 설마 CJ? 일단 멀티플렉스는 저희 롯데하고 CJ가 다 걸어준 거 아니야, 메가박스까지 해서 90%를 장악해 정신 나갔네. 아니 정신 나가게 모두 우리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고 이거 쟤네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리 되니까 일단 한진그룹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름이 신진으로 나오거든요. 신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SK 두 개가 모티브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멀티플렉스 계열 그러니까 재벌가 아니다.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되니까 네. 서로 우리 아니야 이러고 근데 있으면서 국민들이 이게 암살하고 베테랑하고 무섭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이렇게 실현이 돼야 된다라는 열망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안 되니까 예, 더 영화관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은 그러니까요. 거지. 친일파 척살과 재벌 척살. 아 재벌은 척살까지 그러니까 이 척살이면 재벌 척결. 다 우리 동포들인데. 아 재벌 범죄 척결.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오바를 갖고 있어요. 재벌은 해체야. 예. 학벌, 군벌, 재벌 다 그러니까 요는 해체야. 이런 거예요. 예. 이 순환출자 문제가 어차피 장기 지속성이 없는 건데
일단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500조 정도 되는데 앞으로 현재 가치로 해서 그 2배 이상까지 늘어날 거라고요. 예. 그다음에 주식 투자 이제 전체 자산 배분 상태를 보면 주식이 아직은 적어요, 굉장히. 예. 국내외를 다 통틀어도. 앞으로 이제 유가증권 쪽으로나 혹은 대체 SOC나 이런 대체 투자 쪽으로 늘려나갈 거거든요. 예. 제가 있을 때 만들어 놓은 자산 배분안이 그래요. 중장기적으로 그쪽으로 늘려나가도록. 미국 공채 계속 사는 거 이거는 수익률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그렇게 돼 있어서 이 국내 대기업에 대한 주식 소유 비중이 계속 높아질 거라고요, 국민연금이. 그래서 이 국민연금 기금의 보유 주식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일정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봐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높이고 경우에 따라서 종종 행사하고요. 예.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위원장이면 반대표 추천해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국민연금 기금을 투자 전문가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익성 높은 데를 할 수도 없고 문제는 그러니까 재벌이 이게 쪼개질 거거든요. 결국은 쪼개져야 되는데 재벌의 장점도 물론 있어요. 서로 이렇게 돈이 필요할 때라든가 서로 기술적으로 연계된 걸 갖다 상호 투자한다는 이런 게 있는데 횡적 보조금을 써줄 예. 수 있지. 그러니까 쪼개진 거의 네트워크가 있는 거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판단을 국민연금이 일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 재벌들이 계열사대로 또는 이제 단위회사로 경영 전문을 하면 그 사이의 연관 관계에 뭐 여러 개 정책도 개입할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도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 주가 총액 우리 코스피 시장의 주가 총액 한 10% 정도 되지 않나요? 가까이? 그 정도 되는 걸로 그 알고 정도 있고요. 될걸요, 아마? 다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연금이 불안하다고 하니까 연금이 수익도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 하면 또 이제 유엔이라든지 이런 사회 투자 책임 원칙 뭐 PRI 우리 주민 선생님도 잘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덕적 또는 사회적 투자도 했으면 하는 두 가지만 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서 조금 아직은 좀 우리가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어쨌든 예전보다는 국민연금이 좀 국민들의 마음에 또 국민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하고 의견 표명한 것은 사회적 합의는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 정비도 저는 필요하다 보는 게 이번에도 그 의결권 행사 자문위원회가 원래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원래는 예. 근데 이제까지 그 행사 자문위원회가 주로 수익성만 따지는 그 자문만 했지 이런 이제 공정한 어떤 거래에 대한 또는 사회적인 어떤 그 정의를 세운다거나 이런 문제는 관심이 없었던 데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그냥 기금운용본부가 결정을 이제 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엘리어 사태에서 나타나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장관이 이걸 지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6년도 현재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어떤 방침이었냐면 그때가 이제 대우건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큰 회사들이 나와서 금호가 대우건설을 먹을 때였어요. 2006년도예요. 2006년, 2007년 그때. 그때 제가 이제 보고를 봤는데 여기 돈 얼마 넣을 거냐고 이제 그 기금운용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본 방침은 뭐냐 하면 M&A 시장에 돈이 들어갈 때 혹은 의결권을 행사할 때 항상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하지 말고 재무적 투자자 역할을 해야 된다. 국민연금 기금은 이게 기본 합의 내지 기본 방침으로 네. 있었어요.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이른바 전략적 투자자 경영권의 내용이나 경영권 행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로 기능할 수는 있으나 기본 원칙은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재무적 투자자로 행동해야 된다는 게 기본 방침으로 있었어요.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손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사실 국민연금이 막강한 힘을 가지면서 안 쓰면 그건 사실 재벌들 마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실제 시장에서 힘 있는 건 그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견제하는, 그러니까 과도하게 힘이 센 거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재무적 투자자로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를 국민연금을 제외한 주총에서 의결 비율을 이렇게 보니까 6대 4다. 그럼 이쪽도 6대 4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손 안 들어준다. 그렇지. 캐스팅 보트 안 한다는 거죠.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의사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끔 매우 소극적으로 행동하도록 그 방침이 있었고 네. 그 뒤로 MB정부 들어와서 이게 변했을 리가 없어요. 그보다 더 보수적으로 갔으면 보수적으로 갔지 더 진취적으로 이결권 행사하라는 쪽으로 네. 갔을 리가 없는 거니까 그럼 앞으로 한번 이건 논의를 해볼 가치가 네, 있어요. 또 하나 지금 오늘 논의에서
이게 단순하게 이게 이 드라마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 좋겠어요. 영화 작가들 무수히 많은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실제로 위험하거든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해요. 예. 왜냐하면 재벌이란 시스템이 워낙 커지면 그쪽으로 돈과 사람이 다 몰리잖아요. 삼성 신입사원 뽑으면 20만 명이 가서 시험을 봐요. 좀 고시예요, 고시 그러니까 그게. 현재의 그러니까, 경쟁, 삼성고시. 예. 네, 현재의 경쟁력도 사실 우리나라 총력이 지원이 됐는데 그거를 위해서 좌지우지대가 하다가 이 총력이 지원되는데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일세 이건희 씨, 그러니까 이건희가 아니라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가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조그만 회사였다고요. 실제로 그들이 한 거는. 그렇지. 지금 어마어마한 회사를 그 한두 사람과 가신그룹이 그걸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그거는 천우신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벌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또 하나는 재벌이 다 먹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렇지. 벤처도 크고 예. 혁신 기업이 틀 텐데 그거를 지금 가로막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자, 그 부분. 이 두 가지 문제. 예. 어떻게 하면 재벌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건전한 체제를 가지고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에서 기업 활동을 하지 않고 국민 친화적인 기업 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냐 이 문제 하나. 두 번째, 재벌이 활동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할 필요가 없거나 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어떻게 재벌로 하여금 재벌이 활동하면 안 되는 영역으로 못 들어오게 예. 이렇게 하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정태인 소장이 제기하셨는데 우리 그 안진걸 부분을 사무실장께서 저희가 우리 대안을 한번. 정의당이랑 저희가 아주 일관되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야, 정의당 PPL까지 꺾고. 아니 실제로 했으니 참여연대 처장을 하면 정치적이 정의당의 돼. 당론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민주노총의 당론이 일치합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예전에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있었거든요. 고유업종, 네네. 근데 중소기업이 해도 되는 건 중소기업에 맡기면 그만큼 또 국민경제 부가 골고루 이렇게 분산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우리 유시민 대표님 좋아하는 기회균등. 그런 것까지 꼼꼼히 우리가 챙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어발 확장 일단 저지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다시 위해서는 한번. 중소기업 예. 적합업종을 더 확장해서 강하고 엄격하게. 그다음에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롯데가 면세점까지 다 장하고 있잖아요. 네. 면세점 같은 건 아무 기술 투자가 아니라 그냥 수요가 있는 거 여행객 많아지면 그냥 돈 더 버는 거니까. 소매상. 예를 들면 저는 뭐 사회적 기업이 맞든 아니면 중소기업이 맞든 아니, 일본처럼 모든 동네 슈퍼들이 연합해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해서 만드는데. 나눠주거나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 그러면 돈이 골고루 돈다니까요. 면세점 수익금 엄청 높은데, 그러니까 문어발 확장 저지하고 이미 재벌 대기업이 장하고 있는데 굳이 걔들이 안 해야 되는 건 이양해라는 차라리 진도- 제3섹터로 줘서 예, 상생법에 보면 상생법이라는 법에 이양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도 그러니까 이양을 끊임없이 정부에서 뭐 강제로 하기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래도 공고라도 한다든지. 정의당이 그런 정책을 갖고 예, 있어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나 몰랐네. 특별법인데요. 김재남 의원이 법안도 내놨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예. 그리고 또 뭐 이 중요한 게 많이 예. 걸려 있긴 한데 예를 들면은 그 30대 재벌 그룹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요 전체 이 취업자 중에 4.5%밖에 안 예, 돼요. 5% 미만. 밖에 안 돼요. 결국에는 이것이 재벌 기업의 어떤 하청이든 무슨 또는 중소기업 이런 데서 다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벌 기업에 대한 근데 이 사람들 보면 매출이 보면은 GDP에 거의 90%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 엄청난 이제 또 생산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젖줄을 대고 있는 그런 하청업체들, 납품업체들 여기의 관계 있잖아요. 재벌 기업과 이제 상호 관계에서 부당 하도급을 근절하는 쉽게 것만 하더라도 하청단가. 근데 이 부당 하도급의 발견 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진하겠다. 징벌적 이게 손해배상.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에요. 본인은 예. 뭐 기억도 안 기억 나겠지만 못하지. 지금은 뭐 경제민주화만 들으면 그런 뭐 것까지 그냥,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싫어하신다는데. 사실은 경제개혁은 딴 일을 할 게 아니라 자기 공약 지키기만 해도 예, 돼요. 예, 예. 저희가 아니, 바랄 걸 바라셔야지. 그 참. 23가지 대표 공약을 분석했더니 3개 정도 조금 이행했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놓고 2013년 8월 8일 날 재벌 총수들 청와대를 불러들여가지고 경제민주화 끝났다. 과잉 못하게 하겠다. 사실상 재벌 대기업 편향성을 바로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8월 8일 기억해야 됩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재벌이 형성돼 와 있는데 그들이 할 역할은 뭐냐면은 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첨단에 있는 기술에서의 혁신이라고 그래서 해요. 자동차든 세계 시장 큰 예, 물에서 노는 거. 반도체나 전자나 지금 거의 프론티어에 왔어요. 이제는 뒤에서 추격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이 재능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서우니까
그 샘새 승계가 되면서 얘들이 이제 유통으로 그렇지. 들어가고 비정규직 늘리고 골목으로 하청 단가 쳐들어가고. 이거는 그러니까요. 기술 혁신이 아니라 밑에서 하는 노력을 그대로 위로 빼 올리는 거거든요. 재벌 3세 4세가 왜 뒷골목으로 숨어드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들이 그것도 뒷골목도 너무나 비겁하게 무슨 통큰 치킨이나 그다음에 빵을 팔아요. 처음에 빵을 2000년대에 그것도 심지어 자기 호텔에 입점해 있는 베이커리를 자기가 가져요. 처음에 90년대 말 2000년대 너무하는 거예요. 초에 그건. 빵은 제가 잘 팔 수 있는. 처음에 실리콘밸리 뜨고 막 이런 IT 뜰 때 얘들이 거기 다 들어갔어요. 다 실패했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했는데 다 실패하니까 그다음부터 얘들이 이제 이 빵 가게로 들어가서 제일 쉬운 거를 네. 하고 그다음에 이 하청 단가 인하가 그때부터 막 노골적으로 심해지거든요. 이러면 진짜 나라 망하거든요. 네. 자, 얘들이 두 있으면은 번째. 그러면 이 상호 출자를 매개로 한 이 이 권리도 별로 없으면서 예. 기업을 막 마구잡이로 좌지우지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신규 순환 출자만 금지했잖아요. 지금 박근혜 현재, 정부에. 예. 기존 순환 출자도 해소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연차적으로. 예, 최대한 그 한 기업이 어렸을 때 다른 기업으로 위험이 가중된다든지 아니면 방금 이 순환 출자 자체가 문호발 확장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계속 투자해갖고 무슨 빵도 하고 심지어는 떡집도 진출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낙원동 지나가고 있는데 전국 떡집 연합회 분들이 데모라고 전 처음 봤어요. 떡집 하는 분들이 데모하는 거. 근데 자영업자들이 네. 왜 그렇게 여론조사표나 선거 때 보면 1번을 많이 찍어주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을 하면 이제 사회가 안정돼야 되니까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러면 보수 여당이 유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전도 가지고 있는데 좀 바뀌고 요즘에는 있습니다. 많이 밑바닥이 많이 바뀌고 아니 있습니다. 자기들 예. 상권을 다 뺏어가는 예. 그 시스템을 아니 요즘 많이 바뀌고 있는데 새정치연합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예, 이런 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전국 문구 살리기 운동본부 분들이요 노회찬 대표님 후보로 나왔을 때 막 지지선언을 그랬어요. 문구 좀 아는 분 왜냐하면 심지어 롯데 마트에 가보면요 색연필을 팔아요. 다 있어요. 다 뭐. 색종이 팔고 크레파스 팔아요. 아 그걸 학교 앞에서 팔게 냅둬도 되잖아요. 24시 편의점에서도 학용품 팔아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편의점도 다 재벌이 다 장악이 예.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우리 내찬 대표님 그건 재벌이 못 팔게 했으면 좋겠다니까 그분들이 지지선에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아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후원금까지 갖다 줘서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가슴에 너무 못이 박히죠. 동작 후보로 계실 때도 제가 알았어요.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그분들 갔다니까요, 진짜로요. 왜냐면 옛날에 1번 찍던 분들이 근데 생각 바뀐 거예요. 이제 밑바닥에 굉장한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의당이 그 중소상공인 풀뿌리 경제쇼 더 뛰어들어간다 보는 거예요. 출연자 중에서 이렇게 정의당을 내세운 사람 처음이에요. 아니 나 지금 사실 마음에 들어? 출연자가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광고를 하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PPL만 해온 우리 진행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 아니 이거는 드라마가 아니, 아니고 다큐예요. 이것은 다큐예요. 다큐 왜냐면 현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물질위원회가 고군분투하는 건 맞아요. 밑바닥 경제인들, 풀뿌리 시민들, 동네 장사하는 분들하고는 정의당의 결합도가 높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새정치민주연합도 또 이쪽으로 더 오는 거예요. 재벌 대기업 언저리에 있거든요. 그분들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오늘 너무 과한 PPL인 것 같아. 아 그런가요? 아니 아니 저는 뭐 우리는 새정치연합 사람들 이로 건너오는 거에 대해서는 예, 항상 우리 절대 안 말리지. 귀순을 환영하는 것인데 저는 NGO로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평가해 본 거예요. 을지로위원회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내잖아요. 하지만 풀뿌리 경제인들과 특히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것은 정의당이 그동안 싸워왔다 실제로. 자 그러면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예, 더. 정리 좀 하고요. 안진걸 사무처장 말씀은 신규 순환 출자만 금지하는 걸로는 이미 안 되고 예. 기존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순환 출자 고리까지도 예. 좀 시간 여유를 순차적으로 줘서 순차적으로 3년이든 4년이든 해석하게끔. 예. 그거 원래 박근혜 정부의 구상에도 있었어요.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업 구조를 우리 정태인 선생님처럼 재편해야 돼요. 대규모 기술 투자나 자본 투자가 필요한 영역들, 회의하고 경쟁에 대한 영역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가야 될 어떤 앞길을 개척하는 부분들은 재벌 대기업들이 하고 저희도 그러면 사회적 지원과 존경을 보내고 다만 무슨 면세점, 뭐 편의점 이런 것은 중소기업이나 동네 슈퍼마켓들이 해서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면 돈도 돌고 지금 롯데 역할부담도 면세점 되고. 허가 기간이 거의 끝나서 11월, 12월 달쯤에 예, 이제 이제 제도가 된다. 끝나잖아요. 그동안 면세점 해갖고 뭐 특허 수수료도 뭐 수익이 1%도 안 내고 그랬어요. 그건 사실 협동조합 중앙회 같은 데서 맡겨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익 남는 걸 다 중소기업 진흥 그래도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같은 조직들이 예를 들면 홈쇼핑 하나 맡아도 돼요. 원래 우리 홈쇼핑이었다니까 중소기업 거였다니까. 근데 롯데가 언제 인수한 거 자기들 마음대로 또. 예, 그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면 롯데한테 안 주고 누구한테 줄 것이냐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예. 이거는 진짜 아베 정권한테 배울 게 있어요. 일본에서는 최근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도 저기
그 면세점 아닌 곳에서 사도 외국인들이 나갈 때 공항에서 네. 환급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신고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네. 그래서 산 곳 물건을 사는 곳에서 바로 네. 계산할 때 이제 세금을 이제 그 면제받는 그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는 대형 면세점에서만 허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전국에 있는 작은 그런 곳곳에 있는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들 있죠. 그런 데서도 그게 가능하도록 일본은 풀어줬거든요. 네. 그래갖고 막 다 예. 붙어 있더라고 이번에 예. 가보니까. 그러니까 예. 저도 그게 일본에 가능하도록 일본의 해주나. 그 중소형 매장 중 유명한 게 돈키호테 샵이라고 있거든요. 가니까 면세품은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다 샀죠 사람들이. 편하게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면세점을 지금처럼 하더라도 그걸 이른바 제3섹터나 예. 혹은 그 공공 최소한 면세점 다 중소기업에 줘버려도 돼요. 왜 재벌 대기업은 다 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것도 바로 잡아야 돼요. 재벌들한테 돈을 많이 받았잖아 옛날에. 그래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정이 싹트고 그러는 꽃피는 정경주착. 그렇지. 재벌들이 가장 나쁜 게 뭐냐면 경제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들뿐만 아니라 뭐 정치권 그다음에 사법부까지 다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확실하게 망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력 집중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그 순환 출자 문제를 갖다가 신규만이 아니라 기존의 것도 이렇게 이제 해소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사실 순환 출자 문제가 복잡하게 걸려 있는 거는 이번에 문제가 된 롯데하고 삼성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른 데는 많이 정비를 사실 예, 했었어요. 조금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자식들이 많아서 찢어가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많이 이제 순환 정리해. 출자나 이런 또 출자 총액 제한이라거나 이걸 뭐 부활시키냐 마냐의 논쟁도 있는데 그거와 동시에 뭐가 같이 따라줘야 되냐면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다른 이 장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지금 지주회사 제도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메가드식으로 지주회사까지도 지주회사는 존속할 수 있대 자회사를 두면 100% 출자하게 만든다거나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재벌이라는 괴물을 갖다가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동물로 이렇게 순치시켜 나갈 수 있는 가축으로. 그러니까 국민 경제의 가축으로. 네, 국민의 가축으로 이렇게. 예, 코끼리를 가축으로 기르기 좀 힘들긴 하죠. 그러니까 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예, 지배구조가 그동안 우리 재벌 기억하면 지배구조 얘기를 했는데 복잡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해소하는 게 어려운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바깥에 대한 거 있잖아요. 적어도 재벌이 외부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불공정성, 그 하청 단가 문제, 뭐 지금 자영업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정치나 사법부를 매수하고 있는 거, 이거부터 거꾸로 들어가서 그거부터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힘이 세면 매수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매수돼 있을 때 매수하고 밥 먹는 거는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론밖에 사실 여론과 이런 힘밖에 없는데 언론까지도. 그래서 원래 박근혜 정부도 상법 개정이 공약이었잖아요. 뭐 이사회에서 독립된 감사위원회도 설치하고 이중대표 소송도 하고 집중투표제도 하고 전자투표제 이거 전부 다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법무부가 법안을 만들어서 발표까지 했거든요. 그래놓고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다가왔는데요. 견본 이렇게 돼 있고. 예, 견본은 있어요. 법안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그래놓고 공청회도 있어요, 대표님. 심지어. 그래놓고 제출 안 해요. 정태인 소장이 아까 이제 국민 여론, 국민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옳은 말씀인데 우리나라 언론사를 다 누가 매겨 살리냐? 다 재벌들이 매겨 살리고 있잖아요. 광고비로 가지고. 그러니까 언론들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살기 바빠서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머리로 생각할 여유는 없어요. 언론에서 얘기해 주는 거를 대충 맞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언론이 다 사실상 광고비를 통해서 재벌들 손아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하나? 우리 팟캐스트를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네. 네, 뭐 그것도 해야 되고 광고세 때리면 돼요. 광고세 왕창 때려가지고 예, 거기서 걷어가지고 하면 돼요. 아니 그걸 하려면 정권 교체를 해야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네네네. 정권 교체가 안 아니 되는 그래서 건데. 저거 뭐 안 한 사람들 사실 일 없지. 대한 언론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우리 팟캐스트가 나날이 하는 게 참 언론에 대한 열망 때문에 영화 베테랑도 그 문제가 나오거든요. 광고로 이렇게 장악하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 영화 대단하더라고요. 벌써 보셨어요? 예, 예. 저는 재벌 개혁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봐야죠. 저는 지난 주말에 암살만 봤는데 이제 그다음 주에 이번 주 무조건 보셔야 돼요. 베테랑 보러 가기로 지금. 세 분 노유진 세 분이 가서 이렇게 기자회견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특히 노회찬 대표님이 보는 건 정말 의미가 있는 게 재벌 체제 최대 피해자 우리 노회찬 대표님인데 그리고 거기 전부 다 그 진짜 민낯이 자, 드러나는 그러면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이 백분 토크의 결론 예. 다 함께
베테랑을 보자. 2천만 영화다. 이 영화 2천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지금 아주 네. 광고를 하면은 우리 저기 청취자들도 한꺼번에 쫙 가서 보는 그럼요. 거지. 예전에 우리 감독 유승환 감독 있는 날 우리 민주노동단 초기에 지지도 해주신 분이에요. 유승환 지금도. 감독 예. 작품이에요? 예, 베테랑이? 아주 잘 만들었어요. 몰랐구나.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번에 하여튼 못된 짓 하는 베테랑 재벌 3세를 혼내는 거요? 아주 시원하게 혼내줍니다. 제가 다 말은 해줄수없지만 꼭 보시면. 한번 모셔야 되겠다. 하여튼 유승환 감독 한번 모셔야 돼요. 하여튼 영화에서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 맞습니다. 암살도 마지막에 시원하게 죽이더라고. 맞습니다. 척살. 척살하더라고 진짜. 거기서는 정말 베테랑은 저는 진짜 우리 노회찬 대표님이랑 모시고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현실에 오늘의 당했던 결론은- 분들이 거기라도 가가지고. 오늘은 결론은 베테랑을 3천만이 보면 예, 재벌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상당히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요 노유진을 이제 한 500만 정도가 특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도 팟캐스트 진행하는 사람이 노유진 직장하고 예, 참고로 참여연대 팟캐스트는 이제 신생 매체니까 선생님 말. 참여연대 팟캐스트 시작했어요. 그래. 예, 시작했어요. 정태생과 저하고 가끔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가끔 하라 고정 출연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 7번 정도 했는데 이제 순위 이제 한 100위권 진입 우리가 앞두고 오늘 있습니다. 게스트인 것 같아.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게스트로 모시죠. 우리 노 대표님이 찬조 출연을 한번 하셔야 되겠네. 그럼요. 제가 모셔야죠. 한번. 그 팟캐스트 이름 뭐예요? 참팟일 것 같아요. 참팟. 이제 정하려고 그래요. 아직도 안 정했어. 이제 정하려고 그래요. 참팟. 이름도 안 정하고 벌써 방송을 했단 아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몇 시간 있다 이름 정하고. 요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 이름 지어. 예, 그 맞는데요. 바쁘니까 뭐 예. 베테랑도 봐야 되고. 옛날에는 그 출생신고 늦게 했잖아요. 죽을지 몰라가고 우리가 딱 아니 이거 살 것 같네. 그래서 죽지는 않아요. 출생신고를 하려면 옛날엔 100일 정도 지나야 앉아. 딱 1년 이제 살면 이제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의 마무리인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가 재벌개혁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이 이게 예전에는 그냥 재벌개혁이면 그렇게 되면 좋은데 나랑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많은 국민이 있었는데 지금은 영화은행만 가도 독점이 심하고 통신만 써도 통신 3사 재벌이 다 장악해 갖고 비싸게 받고 기름 넣으면 다 기름 4사 다 재벌 이러니까 국민이 재벌개혁이 내 문제라고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눈 뜨고부터 잘 때까지. 예,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재벌들. 재벌이 아파트도 다 재벌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재벌이 필요하다는 여론 굉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에서는 정의당, 밖에서는 참여연대 경제민주연대가 세게 저는 범국민 재벌개혁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번에 이번 일을 계기로. 예, 감사합니다. 네, 롯데가 큰 선물 줬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저는 감히. 예. 막장 드라마에서 이런 유용한 사회적 교훈을 끌어낸.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 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끝날 때 인사는 소개를 그렇게 예. 하죠. 우리 안진걸 사무처장이 김무성 1번당 대표한테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당하고. 예. 그래요? 예. 그 따님이 수원대 특혜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게 언론에 보도가 나왔는데.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영광이네, 영광. 그러니까 그래놓고는 왜 저를 고소하니 그래서 언론에는 꼼짝도 안 하시면서. 영광이.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는겨. 그러니까요. 만만한 우리 거로 저기 참팟에서 그 얘기를 해야지. 김무성한테 우리가 거기다가 또 뭐 이번에 박래군 인권운동 사랑방 박래군 예. 씨가 또 구속이 돼 있는데 또 그거 관련해서도 소환장 많이 받고 있죠. 세월호 소환장 날라왔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옆집에 붙여놔가지고 그러니까 안진걸 처장이 인권 침해 발생했잖아요. 옆집 아주머니가 밤에 10시에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걱정하시면서 옆집에 붙여놨다니까 소환장을요. 세상에 나 그렇게 사람들한테 망신을 주는. 자, 우리 망치야 뭐 우리 저 안진걸 처장이 노회찬 박래군급에 올라간 거야 지금. 자, 이제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예. 이런 연유가 있는 걸로 아시고 예, 언론 예. 보도를 제가 갑자기 안 볼 수도 봐주시기 있어요. 바랍니다. 우리 팟캐스트 1등도 하겠다. 네, 소환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재벌개혁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당으로는 정의당에 시민단체는 참여연대 그다음에 동네마다 노조도 막 만들어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희망연대 노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번에 심상정 대표님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살 길 찾아서 자기들 대변하는 정당, 노동조합, NGO에 다수 가입하자는 거죠. 그날이 멀지 않았다. 예,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진걸 처장님의 이 정달새 같은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미래가 갑자기 좀 밝아 보이는 느낌이 좀 그럼요. 듭니다. 진짜 영웅이 예, 진거리요. 이런 느낌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 카페를 후원합니다.